2,349억 원. 여러분, 이게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야말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거든요. 네. 진짜 상상도 안 가는 엄청난 액수죠. 네, 그런데 무려 4년 10개월이라는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최근에 법원이 이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그 법정이라는 밀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그게 단순히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안 내도 된다. 약간 이런 금전적인 승패를 넘어서는 판결이거든요. 아,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 판결이 뒤집혔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의 재계 그리고 대기업의 내부 거래를 바라보는 규제 당국의 시각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삼석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사건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의 정면 충돌을 아주 깊이 있게 심층 분석해보려 합니다. 네, 자료를 정말 많이 모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2021년에 공정위가 최초로 이 거대한 과징금의 칼을 빼들었을 때의 기사부터 2020년 4월 말 법원의 취소 판결을 다룬 법조계의 심층 보도, 그리고 기업 컴플라이언스, 즉 ESG 관점에서 이 사태를 뜯어본 분석 리포트까지 여러분을 대신해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동안 해독할 것은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공정위가 내세웠던 의심 중심의 규제라는 패러다임하고 법원이 엄격하게 요구한 증거 중심의 검증이라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혀서 산산조각 났는지 그 치열한 논리 싸움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오늘 다룰 내용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나 대기업 규제 같이 사실 정치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슈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할 일은 좌파나 우파 혹은 특정 기업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제공된 원문 자료에 포함된 팩트와 양측의 논리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 사실관계만을 여러분과 함께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공정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초반에 그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때렸던 건지 그 의심의 시작점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2021년 당시 공정위의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각이 아주 확고합니다. 이 사건을 그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느냐 이런 단순한 문제로 본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본 거죠? 그룹 차원에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거대한 구조적 지원 행위로 규정했죠. 그러니까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같은 4개 주요 핵심 계열사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요? 네, 100% 전부를 수혜 계약 형태로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주었다는 게 뼈대입니다. 그 수혜 계약이라는 건 쉽게 말해 공개적인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너희가 해 하고 일감을 통째로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삼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미래전략실이요? 네, 단순히 일감만 준 게 아니라 웰스토리의 식재료비 마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일반적인 단가제 계약 방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위탁 수수료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등 굉장히 유리한 수익 구조를 짜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쾌태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숫자를 보면 공정위가 왜 그런 강한 의심을 품었는지 그 배경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웰스토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15.5%라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거든요. 15.5%요? 와, 급식 사업이 원래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당시 단체 급식 시장 상위 11개 사업자의 평균 이익률이 3.1%에 불과했습니다. 아, 3.1%요? 네,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무려 5배나 높은 마진을 남긴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웰스토리가 올린 누적 영업이익만 4,859억 원에 달했는데 이게 당시 국내 단체 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를 혼자서 그냥 싹 쓸어 담은 수치였습니다. 와, 시장에서 남들 3% 남길 때 혼자 15%를 남겼다면 사실 규제 당국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공정위는 단순히 너희 돈 많이 벌었네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한 동기부여를 하나 던집니다. 그게 바로 경영권 승계 스토리죠. 맞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뇌관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웰스토리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그러니까 현재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였습니다. 네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이른바 캐시카우, 즉 승계를 위한 아주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판을 짰습니다. 자금줄이요. 실제로 2017년에 웰스토리가 무려 114.56%의 고배당을 실시했는데 이 막대한 현금이 결국 모회사인 삼성물산으로 흘러들어가서 오너 일가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였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공정위의 그림을 요약해보면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무조건 첫째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만 매일 밥을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게다가 밥값도 막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쳐줘서 첫째 아들이 막대한 현금을 거머쥐게 만들고 그 돈으로 첫째 아들이 집안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밀어줬다 뭐 이런 거군요. 듣고 보면 너무나도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회사원의 입장 혹은 기업 경영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한번 관점을 바꿔보죠. 수만 명의 직원이 매일 점심, 저녁을 먹어야 하는 거대한 공장이나 사옥을 상상해 보시죠. 매일 밥맛이 바뀌면 직원들 불만이 폭주할 테니 일관성도 유지해야 하고요. 사실 밥심이 중요하잖아요, 직장인들은.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 같은 곳은 외부인의 잦은 출입 자체가 엄청난 보안 리스크거든요. 무엇보다 수만 명분의 식자재를 매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국내에 몇 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매번 입찰을 열어서 밥맛 떨어질 위험, 보안 뚫릴 위험을 감수하느니 검증된 한 업체와 안정적으로 장기 계약을 맺는 게 오히려 훨씬 합리적인 경영 판단 아닐까요?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법정에서 기업들이 부당 지원 의혹을 방어할 때 내세우는 핵심 논리입니다. 즉, 효율성과 보안성이죠. 효율성과 보안성.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생존과 운영의 효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공정위 조사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빈틈이 하나 등장합니다. 빈틈이요? 통상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즉 부당 지원 사건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정상 가격의 산정입니다. 정상 가격이요. 그러니까 만약 제3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거래했을 때 형성되는 그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상가보다 얼마나 비싸게 쳐졌는지 그 차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내야 이만큼이 불법적으로 넘어간 부당 지원 금액이구나 하고 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죠. 그런데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그 가장 중요한 정상 가격을 아예 산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정상 가격을 계산하지 않았다고요? 네,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건 마치 경찰이 과속 단속을 하면서 스피드건으로 속도도 안 찍어놓고 당신 차가 다른 차들보다 유난히 빨라 보였으니까 과속으로 벌금 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 가격 차이도 안 따져보고 부당 지원이라고 2천억 원짜리 결론을 낼 수 있었냐는 거죠. 사실 공정위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믿는 구석이요?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단체급식 시장의 특성상 메뉴의 질이나 배식 방식, 심지어 식당의 위치에 따라서도 원가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하긴 다 다르겠네요. 그래서 표준화된 정상 가격이라는 걸 도출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과거 현대글로기스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던 판례입니다. 비슷한 판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법원은 거래 규모가 현저히 크고 현실적으로 정상 가격 산정이 도저히 어렵다면 압도적인 이행률이나 거래 규모 같은 정상 가격 외의 정황 요소만으로도 부당 지원을 입증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 입장에서는 급식 단가 하나하나 정상 가격 계산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불가능하고 하지만 봐봐. 웰스토리가 시정 평균보다 5배나 높은 15% 이익률을 냈잖아. 네네. 이 압도적인 숫자와 미래전략실의 개입 정황 자체가 이미 부당 지원의 명백한 증거야 라고 막 밀어붙인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철저하게 의심과 정황에 기반한 프레임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견고해 보였던 공정위의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4년 10개월 뒤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주장을 기각하고 그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전면 취소했을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재판부의 접근 방식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는 공정위가 뭉뚱그려 제시한 그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엄격한 증거의 저울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오, 하나하나 분해했다. 일단 재판부도 한 가지 사실은 인정했어요. 계약 조건 자체가 결과적으로 웰스토리에 유리했다는 사실 말이죠. 유리하긴 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독점규제법의 역사를 새로 쓸 만한 아주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유리한 계약 조건이 곧 위법한 부당 지원은 아니다 라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와, 유리한 것과 위법한 것은 다르다. 이 문장이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날카로운데요.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공정위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위탁 수수료를 웰스토리의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억지로 끼워 넣은 특혜성 보너스라고 봤잖아요. 네, 그렇게 봤죠. 그런데 이걸 법원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이윤이 어떻게 갑자기 합법적인 경비로 둔갑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공정위의 논리가 파열된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공정위는 위탁 수수료를 사후에 얹어주는 이윤 보장이라고 프레임을 씌웠어요. 하지만 재판부가 계약서와 재무 구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니 실상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단체급식 계약 구조를 보면 밥값, 즉 식단가 안에는 단순히 식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리사들의 인건비, 식당 관리비 등 수많은 운영비가 포함되죠. 아, 그렇죠. 인건비도 들고 가스비도 들 테니까요. 법원은 이 위탁 수수료가 별도로 챙겨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애초에 사전에 정해진 밥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상적인 운영 경비의 일부라고 판시했습니다. 아하, 그냥 경비였다. 즉, 삼성이 웰스토리에게 줘야 할 급부와 웰스토리가 제공한 반대급부 사이에 공정위 주장처럼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오갔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야,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뼈가 부러진 줄 알고 크게 수술하려는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그냥 정상적인 근육 조직이 움직이는 거였다? 뭐 이런 거네요? 비유가 딱 맞네요. 그러면 공정위가 주장했던 경쟁 제한성은요? 막 웰스토리한테 물량을 100%다 몰아주면서 다른 중소급식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완전히 봉쇄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간 기업의 생태계를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만약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국가 공공기관이라면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네, 세금으로 운영되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사기업이잖아요. 민간 기업이 자기 직원들 밥 먹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굳이 번거롭게 매번 경쟁 입찰을 열거나 중소기업에게 물량을 의무적으로 쪼개서 배분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아, 쉽게 말해서 제가 제 돈으로 사내 카페를 운영할 때 동네 커피숍들에게 공평하게 납품 기회를 줄 의무는 없다는 거군요. 계약의 자유를 인정한 셈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데이터를 검증해보니 공정위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데이터요? 2013년 대비 2019년에 웰스토리의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 진짜요?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네, 경쟁을 제한해서 시장 지배력이 더 커졌다는 공정위의 기본 전제 자체가 통계적으로 그냥 부정당한 겁니다. 와,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가장 짜릿했던 그 이른바 아하 모먼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공정위가 막 영화 시나리오처럼 짰던 가장 거대한 프레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캐시카우라는 그 논리적 척추가 완전히 부러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네. 2016년에 있었던 삼성물산의 매각검토건 말이죠. 이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그 부분이 공정위 스토리텔링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었습니다. 공정위 논리대로라면 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전체가 애지중지 현금을 밀어넣어 키우고 있는 궁극의 비자금 저룸통이어야 하잖아요. 네네, 비밀 병기 같은 거요. 그런데 재판부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 2016년에 모 회사인 삼성물산이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이 웰스토리의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려고 진지하게 검토했던 공식 기록이 튀어나온 겁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몰아주기로 키운 비밀 병기를 스스로 시장에 내다 팔려고 검토한다. 이거는 뭐 집 사려고 몰래 모아둔 돼지 저금통을 당근마켓에 내다 파는 격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핵심 자금줄로 키우려던 회사를 팔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뭐랄까 처음부터 승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웰스토리의 부당 지원을 기획했다는 공정위의 거대한 동기부여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완전히 스텝이 꼬였네요. 재판부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공정위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방어권 침해라는 절차적 문제까지 더해졌죠. 아, 절차적 하자도 있었나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삼성 측에 다른 대기업 집단들의 급식 계약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삼성이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마진과 계약 구조로 급식을 운영한다고 방어할 기회 자체를 공정위가 박탈했다고 꼬집었죠. 아, 억울할 만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법원이 이번에 과징금을 전액 취소했다고 해서 대기업 여러분, 앞으로 계열사끼리 내부 거래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라고 백지수표를 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네,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법원이 아주 날카롭게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그어놓은 걸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재판부는 결코 삼성의 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준 게 아닙니다. 명확한 조건을 달았죠. 어떤 조건인가요? 만약 경쟁 입찰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계열사의 수혜 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일반적인 시장의 경쟁 입찰에서는 도저히 반영될 수 없는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공했다면 그것은 명백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단순히 삼성이라는 개별 기업의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반과 앞으로의 기업 생태계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논의를 좀 확장해 보죠.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내일 당장 출근해서 회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담당자이거나 ESG나 컴플라이언스를 책임지는 부서에 계신다면 이 판결은 거의 하나의 실전 매뉴얼이 될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이번 리포트들을 보면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 숙제들이 보이거든요. 당장 수혜계약 방식부터 싹 다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객관적 정당성의 문서화. 문서화. 예전처럼 그냥 우리 계열사니까 편해서 혹은 보안상 믿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로 때우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왜 경쟁 입찰 대신 수혜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다른 외부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 보안성, 비용 측면에서 어떤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계량화해서 사전 비교 검토 보고서로 남겨둬야 합니다. 숫자로 다 증명해놔라.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합리적이었다고 증명할 팩트 기반의 무기가 필요한 거죠. 만약 웰스토리처럼 높은 이익률이 발생했다면 사실 그것도 좀 골칫거리가 될 텐데요. 막 우리 자회사가 일 잘해서 15% 남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뻗대기에는 이제 규제 당국의 눈초리가 너무 매섭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인 재무적 소명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익률이 높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윤이 그룹에서 밀어준 특혜 덕분인지 아니면 기업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만들어낸 정당한 경영의 결과물인지를 재무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팩트로 승부해라 이거네요. 결국 이 모든 건 ESG의 추이, 즉 거버넌스의 투명성으로 귀결됩니다. 경영진 마음대로 계약을 꽂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내부에 내부거래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통제 기구를 만들어서 철저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걸 밖으로 증명해야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스트레이트니스의 보도를 보면요. 사법부는 이렇게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공정위는 오히려 규제를 살짝 푸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심사지침 개정 추진 말씀이시죠? 네네. 완전 모자회사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위가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는 걸까요? 경제학적으로 단일 기업체 원리, 즉 원포켓 시어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원포켓 시어리요? 하나의 주머니? 네,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와 거래하는 건 쉽게 말해 내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하, 어차피 내 돈이다. 어차피 그룹 밖으로 경제적 이익이 새어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부당한 부의 이전으로 보고 처벌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재계의 오랜 목소리를 드디어 제도에 반영하고 있는 어떤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완벽하게 종결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삼성 앞에는 여전히 지뢰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과열 끝난 걸까 하는 거죠.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2심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가장 큰 산은 넘었지만 공정위가 불복해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는 꼬리표가 아직 남아있죠. 네, 아직 대법원이 남았죠. 더 심각한 건 형사 리스크입니다. 이 사건과 똑같은 팩트를 다루는 형사재판, 즉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이 기소된 사건은 무려 3년째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고 멈춰 있거든요. 야, 행정재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과징금 취소라는 결과를 얻어냈지만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전혀 다른 잣대로 배임이나 법 위반이 맞다, 그 판결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완전히 별개의 재판이니까요. 거기에 합병과 승계 프레임에서 파생된 글로벌 리스크들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글로벌 리스크요? 국민연금은 불법 합병 문제로 이재용 회장 측에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둔 상태고요. 엘리엇이나 메이슨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배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아, 그 ISDS 뉴스 많이 봤습니다. 정부가 이 피 같은 세금을 물어주고 나면 그 책임을 물어 삼성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죠. 과징금 2천억 원을 방어해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여전히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많은 자료들을 관통하는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이번 삼성 웰스토리 과징금 취소 판결은 기업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합리적이고 유리한 내부 거래와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는 위법한 부당 지원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법원이 팩트와 증거라는 아주 차가운 잣대로 선명하게 그어준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록 공정위에 2천억 원짜리 철퇴는 무의로 돌아갔지만 대기업의 내부 거래를 바라보는 사회의 감시망은 오히려 한 차원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제 당국이 너희들이 친하니까 분명히 돌을 빼돌렸을 거야, 이런 심증만으로도 칼을 휘두를 수 있었다면요. 이제는 명확한 재무 데이터와 객관적인 비교 검토 자료라는 어떤 CCTV 증거 영상이 없으면 법원이라는 문지기를 결코 통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증명 책임의 허들이 그만큼 극단적으로 높아진 거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민간 기업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굳이 불편을 감수하며 경쟁 입찰을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사기업의 효율성과 계약의 자유를 우선시했습니다. 철저히 법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죠. 네. 하지만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그룹 내의 생태계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작은 국가를 방불케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집니다. 만약 사기업이 누리는 그 완벽한 계약의 자유가 겉으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독과점을 교묘하게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어떨까요? 무거운 질문이네요. 현재의 법률과 제도는 과연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거대 기업들의 논리를 제대로 따라잡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효율성이란 이름의 튼튼하고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공정경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야 하는 거대한 딜레마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